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90개 지역 새마을금고가 경고장을 받았는데 총선 이후에 저축은행도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는 제가 기사를 따로 빼놨죠. 경영 계산하라. 90개 지역 새마을금고가 경고를 받았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 1년 새마을금고 경영 개선 권고 요구가 96회, 그 다음에 개선 요구가 17회, 개선 권고가 89회, 그리고 대상 금고가 90개죠. 보면은 부산의 A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42억 적자를 기록했고 대출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전년 대비 300억가량 증가할 동안에 예적금 이자로 빠져나간 돈이 500억 넘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게 관치금융의 폐해예요. 자, 2022년에 뭐가 터졌죠? 백오랜드 사태가 터졌죠. 그러면서 은행권, 요것은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자금 조달이 급급해졌죠. 당시에 채권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지방채가 거의 국채급인데 채권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자금 조달이 굉장히 급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단기 예적금 또는 단기 채권이 고금리로 나왔다. 이게 지금 현재 2024년까지 이어지고 있죠. 즉 단기 예적금을 냈어요. 1년짜리를 냈죠. 1년 뒤에 만기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슷한 금리로 계속 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금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면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달 비용은 올라가죠. 조달 비용은 올라가는데 지금 연체율도 높고 그 다음에 부실률도 높죠. 이거 대비해가지고 고금리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대출금리를 눌러버리다. 이게 관치금융의 폐해예요. 지금 지역 농협에서 터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단기 자금 조달이 필요해가지고 8%짜리 적금 출시해가지고 막 했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금리 눌러버려가지고 너네 예금도 금리 누르지만 대출금리도 눌러. 그러니까 대출금리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어들죠. 물론 나가는 비용도 줄어들겠지만 문제는 단기로 자금 조달해서 저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죠. 유지를 못한 데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서 예적금에서 지금 15조가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저축은행 쪽에서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에서 충당금 쌓기도 힘들어진 거예요. 손실이 나기 시작한 거고 대출 많이 내줘가지고 받는데 그만큼 자금 조달하느라고 예적금 받았던 거, 그 다음에 과거에 고금리로 해줬던 것들 이런 것들 유지하니까 계속 부담은 늘어나는 거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9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금고가 자본 적정성 또는 자산 건전성 분야에서 취약이나 위험 등급 판정을 받으면 권고를, 종합경영평가에서 위험 판정을 받으면 요구가 내려진다. 이런 것들이 그때 1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개선된 것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남아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면 자기자본 비율이 낮거나 부실채권 비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봤을 때 3월에 발표된 게 2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7%가 넘었다. 근데 지금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8%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다. 2023년 12월에 5%대였는데 24년 1월이 되면서 6%대가 되고 2월이 되면서 7%가 되더니 3월이 되니까 8%가 됐더라. 매달 1%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부실한 것들 보면 연체율 10%가 넘은 곳이 44곳에서 80곳으로 늘어났다. 이게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터질 때 작년에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그때 연체율 7%대였어요. 6%, 7%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보시면 특히 인천 같은 데 보면 새마을금고가 연체율이 어마어마하다. 왜? 인천 쪽에 연끌 많이 들어갔잖아요. 서울에서 밀려나서 막판에. 이러다 다 죽어 위기에 인천 새마을금고. 위험수위다. 이런 것들 보시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새마을금고만 저러냐? 새마을금고는 그래도 순이익 860억으로 1년 새 95% 급감했다. 겨우겨우 순이익은 내고 있는데 저축은행은 적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저축은행에서 한 해 부동산 PF에 따른 적자 가능성이 있다는 신용평가사의 진단이 나왔고 캐피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축은행은 적자가 나고 있다. 저축은행 8년 만에 5천억대 적자가 났다. 왜 이금융권 계속 경고를 하느냐? 그리고 왜 이제서야 이야기 나오느냐? 저축은행 손실이 하루 이틀 일이에요? 저축은행이 PF에 따른 적자 발생 가능성이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사화 안 했을 뿐인 거고, 새마을금고 지금 부실한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 이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 나왔던 거래요. 7%, 8%. 제가 아까 연체율 7%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알아요? 8%인 거 기사가 메인에 잘 안 떠서.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메인에 안 뜨면. 근데 새마을금고 가뜩이나 위험하고, 그때 6%, 7%만 돼도 관심도 엄청나는데 8% 넘어갔는데 왜 지금 관심 없어요? 다 총선 이슈로 돌려버리니까. 총선이 됐으니까 옳다구나 하면서 저런 것들 이야기 안 했던 거예요. 메인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8%까지 늘어났다는 거 보신 분 있어요? 지금 찾으니까 나왔죠. 찾으니까 나온 거고, 그것도 찾고서 기간 단축을 해가지고 최근에 뜬 기사 없나 하고 제가 단축을 해보니까 나온 거죠. 오늘도 기사 보면 어때요? 아까 제가 정부 적자 87조가 아니라 138조다 이런 기사를 제가 받아가지고 오늘 자료 만들 때 붙이려고 하니까 110조로 줄었어요. 왜 언론들이 위험에 대해서 더 경고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일부 기득권들을 위해서 자꾸 부추기기만 해요? 오늘도 막 그런 기사 뜨더라고요. 거래량 늘어났다. 지금 거래량이 늘어날 때예요? 지금 빚내서 집 살 때예요? 정부에서 연 상승시킨다고 그랬어요? 연 착륙시킨다고 했어요? 연 착륙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차츰 낮춘다는 소리죠. 집값 낮추겠다고 정부에서 선언을 하는 와중에도 자꾸 집 사라 그래요. 집값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서 정부도 연 착륙시킨다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경착륙되게 생기니까 계속 부동산을 집혀가지고 올려치기 하고 있죠.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대요. 자꾸 부추기니까 사람들도 호가 올리니까. KB도 아직 하락 지속되고 있는데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는데 언론에서 KB 이야기 안 하죠. 문재인 정부 때 맨날 KB 이야기만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 지표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민간 지표가 더 정확하다. 부동산원 지표 못 믿겠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엔 방향이 아예 반대로 가고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 언론에서. KB 지표는 말도 안 하고 있다. 괜히 제가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아닌 언론도 있겠죠. 저도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2030들이 다 투기하는 거 아니고, 새마을금고가 다 위험한 거 아니고, 저축은행도 다 위험한 거 아니고, 캐피탈사도 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언론도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전면에 나서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흘러 들어간다. 지금 그래서 저축은행은 대손 충당금도 넘어설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대손 충당금이 뭐예요? 대손 충당금 1조를 쌓았어요. 그럼 이 1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천억 터졌다. 부실채권이. 부실채권은 가게에서 나올 수도 있고, 기업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기업 중에서 PF에서 나올 수도 있고. 8천억 터지면요, 요 1조 대손 충당금 쌓아놓고 있다가, 요거 손실 날 거 대비하고 있다가, 이게 매각이 아니라 상각이 됐을 때. 상각이 된다고 하면은, 요 중에서 8천억 써가지고, 대손 충당금 2천억 남기고, 요 손실 난 것을 막아주는 거. 이게 대손 충당금이죠. 근데 대손 충당금이 1조인데, 지금 PF 문제만 1조 2천억이 터진다. 이거 다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뱅크런 아니에요, 그러면? 뱅크런 나기 더 전에 은행 붕괴 아니에요? 왜 저런 일들이 생겼어요? PF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사업이니까. PF 사업 자체가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전세 사기처럼. 빌라 전세 사기도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바로 무너지는 것처럼 PF도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집값이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집값이 정상적이라면, 화폐가치 하락폭만큼 올라간다면, 소득 상승만큼 올라간다면,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간다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됐겠죠. 근데 집값 거품 엄청 쌓아버렸죠.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제일 욕했던 게 뭐예요?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욕했잖아요.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욕했는데 지금 PF 시장 무너지는 거 막으려고 집값 상승시키려고 계속 지금 완화 정책 쓰고 있고 정책 대출로 돈 풀어주고 있어요. 물가 안 잡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내수시장 개판인데도 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돈 계속 저렇게 풀고서 금리, 관치금융으로 금리 낮추니까. 기준금리 올리면 뭐예요? 시중금리가 올라가야지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는 건데. 두 번째는 뭐예요? 수입물가 어떡할 거예요? 그걸 수입물가를 잡겠다고 돈을 풀어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물가가 자극이 되지. 그래놓고서 폭락하는 거 막겠다고 정책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부동산 PF 터지는 거 막으려고 정책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대출 풀어다가 쓰고 있는데 작년에 가계대출로 이야기 많으니까 지금 정책 대출 돌려가지고 정부 은행권에서 안 쓰고 그러니까 가계대출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책 대출 계속 풀어가지고 부동산 시장 떠받치고 있죠. 근데 정부가 돈이 있어요? 언제까지 받쳐줄 건데? 정부 부채 한 70% 80%까지 올리게요? 결국엔 가계 신용 적용되는 거 보면은 다 답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PF 터진 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 태영건설도 상장 폐지 의견 들어갔죠. 채권은 이미 상장 폐지됐고. 태영건설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건설사들 어때요? 이미 건설사들 무너지는 건 작년이 재작년 이상이었고 올해는 작년 이상이에요. 역대급으로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보도 안 하죠. 태영건설도 긍정적인 것만 보도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금융권의 위기 안 번져요?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겠느냐? PF를 중심적으로. 근데 PF가 언제 많이 됐어요? 코로나 이후 그때 공급 부족하다고 공급 늘리라고 언론에서 막 부추겼잖아요. 그러니까 부실 사업장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공급 부족이 아닌데 공급을 종용하면서 당시에는 돈을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다 부실화돼서 돌아오는 거다. 이게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무조건 터지지. 4월 위기설이 아닙니다. 왜 4월 위기설이 아니겠어요? 4월에는 보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모를 테니까. 그럼 4월 위기 넘기면은 5월에는 안정돼요? 오늘 매달이나 내일 매달이나 계속 고민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앞으로 PF는 당연히 터지고 이금융권으로 당연히 번집니다. 그러면은 부실한 것들은 다 터지는 거고 그 부분은 잘 생각해봐. 앞으로 그런 시간이 올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